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만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자, 김수원 대표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완전 여름이 혼자 오셨습니다. 여름 만나셨어요. 봄을 건너뛰고 바로 여름으로. 야, 건강하니까. 예. 야, 네. 저 브랜드 아십니까? 모릅니다. 혹시 지난번에 했던 무신사 스탠다드 아닙니까 혹시? 프로스펙스로 써 있습니다. 무신타드? 네. 자, 이거 오늘은 프로스펙스일 겁니다, 아마. 프로스펙스. 네. 맞죠? 기억나요? 프로스펙스 알죠. 지금도 많이 팔려요. 프로스펙스는. 예. 오늘은 영화관 산업 네, 이야기. 예, 영화 예. 산업 이야기가 아니라 영화관. 관 예, 얘기. 영화관, 예. 영화관, 상영관 그 사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요즘 어떻게 살아요, 그분들? 계속 많이 적자 힘들죠. 계속 적자겠죠. 예, 뭐. 계속 많이 났을 뭐 것 같아. 지금 뭐 올해까지는 적자가 계속 될 것 같아요. 네.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이제 뭐 사실은 요즘이 아니고 좀 오래됐죠. 영화관들이 이제 그 멀티플렉스 예. 영화관으로 다 재편이 됐잖아요. 네. CJ CGV 그다음에 그 메가박스 네. 또 롯데시네마 이렇게 3대 멀티플렉스로 이렇게 재편이 됐는데 그 옛날에 그 라떼는 말이죠. 라떼는 네. 뭐 피카디리 단성사, 서울극장 서울극장, 단성사야. 네. 와. 명보, 네. 허리우드, 스카라. 스카라, 와. 뭐 이런 국도, 네. 이런 이제 개별 극장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극장 주인들이 있었고. 저희 동네에는 명화극장, 동서울극장 이런 거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어요? 천- 제가 극장. 대학 다닐 때 잠깐 자취하던 그 미아리는 대지극장. 미아리 대지극장이라고 하얀 예보 미아리 큰 있었는데. 사거리에. 그렇게 주로 이제 이 종로통이나 충무로 쪽에 뭐 이런 극장들이 있었는데 아주 촉촉이 젖어드네요, 옛 추억에. 아, 네. 그때 이제 저희들 학교 다닐 때 그 이렇게 소개팅 미팅 하면 예. 꼭 이 영화를 보러 가지 않습니까? 애프터 신청을 해서 그때는 이제 뭐 핸드폰이 없으니까 그 극장 앞에서 주구장창 기다리는 소개팅 거죠, 자리에서 그 날짜하고 뭐 네. 이렇게 시간을 알려주고 만나든지 아니면 집 전화번호를 물어봐야 되죠. 집 전화번호 물어보고 네. 이렇게 그 영화표를 예매를 해가지고 연락을 하고 네. 영화 보고 나서 이제 앞에 경양식 집에 가가지고 맞아요. 돈가스 먹고 그날은 또 생맥 안 먹고 병맥 마시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맥 이제 좀 이렇게 털어주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 경양식 집 안에서도 이제 담배를 필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담배 이렇게 피면서, 피면서. 이제 호흡 아하, 잡고 참. 뭐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영화 벽보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그 국회의원 선거나 대선 하면 우리 동네에 이렇게 후보자들 사진 붙이듯이 좀 번화가 쪽에 가면 영화 벽보판이 있어가지고 뭐 단성사 뭐 그 서울극장 네. 요런 맞아요. 피카디리 같은데 어떤 영화를 하는지 한 군데 이렇게 맞아요. 모아놨잖아요. 예, 그런 것도 있었고 영화 그 시작하기 전에 그 애국가 했었죠. 애국가. 옛날 애국가 했죠. 애국가. 대한뉴스도 있었고. 애국가 듣고 애국가하고 대한뉴스. 네. 대한뉴스. 애국가 먼저 하고 대한뉴스라고 요즘처럼 하는데 광고는 별로 없었어요. 맞아요. 광고는 별로 없었고. 광고는 별로 없었어요. 그 뭐 이제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 저 용산구 서빙고동과 뭐 강남구 반포동을 연결하는 반포대교가 오늘 개통됐습니다. 그런데 네. 뭐 청길이 1.5km에 뭐 왕복 6차선 도로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뭐 이제 저 뭐죠? 네.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뭐 한국을 방한 중인 빌 클린턴 뭐 미국 대통령과 네. 청와대 녹지원을 9바퀴 돌면서 양국의 선진 우호 관계를 다졌습니다. 그런 게 이제 대한뉴스로 나오잖아요. 뭐 엄청나게 이제 영화를 보러 다니면 자연스럽게 네. 그런 게 이제 외워집니다. 네. 야. 근데 이제 이 영화 산업, 영화 상영업, 영화 산업 말고 예. 이 영화 상영업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 고정비 비중이 높아요. 고정비 비중이. 왜냐하면 그렇죠. 일단은 그 인건비가 좀 많이 들어가요. 네.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임차료가 많이 들어가죠. 네. 이제 멀티플렉스들 보면 아주 좋은 위치에 네. 아주 큼직하게 시설이 좋은 데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을 자기 건물로 하건 자기 건물로 하면 임차료는 안 들어가지만 자본 그 투입이 건물의 되는 감가상각비라든가 네. 유지 보수비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죠. 예. 그다음에 남의 건물에 입주해 있으면 고정적인 임차료가 아무리 관객이 안 들어와도 네. 무조건 임차료는 내야 되니까 물론 조금 깎아줄 수는 있겠지만 그 면제받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는 산업이라는 것은 뭐가 제일 중요하면 계속해서 매출을 유지시켜 나가줘야 돼요. 이렇게 매출이 이렇게 꺾이게 되면 이 고정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익 감소율은 매출 감소율보다도 훨씬 큽니다. 그죠. 네. 훨씬 크게 네. 타격을 받거든요. 우리가 전에 그 한번 학습했던 그 영업 레버리지 효과. 네. 고정비가 큰 기업이냐, 고정비가 작은 기업이냐에 따라서 매출 증가나 감소 시에 그 이익에 주는 타격이 엄청나게 크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잠깐만 그거를 한번 영업 레버리지를 한번 복습을 한번 하고 네.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그림 잠깐만 한번 보시면요. 예. 이렇게 A사 같은 경우는 고정비가 좀 적죠. 예, 고정비는 20밖에 안 되고 변동비가 이렇게 높습니다. 그래서 매출에서 고정비 변동비 다 빼주면 이익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가 이제 매출이 20% 상승을 하게 되면 매출은 120이 되고 고정비는 그대로 20이 가고 이 변동비는 매출에 연동해서 올라가니까 이만큼 올라가죠. 예. 그래서 이제 이익은 얼마가 되냐면 28이 나오니까 이익 증가율이 40%란 말이에요. 와. 그러니까 매출이 20% 상승하면 이익 증가율은 40%다. 이제 훨씬 더 이익이 많이 증가하죠. 예. 그런데 반대로. 이제 이 B사 같은 경우는 고정비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고정비가 60이나 돼요. 변동비는 예. 20밖에 안 되고 이런 경우에는 매출이 20% 상승하게 되면 고정비는 이렇게 그대로 60으로 가게 되지만 이 변동비가 매출에 연동해서 20%만큼 이렇게 올라가고 이익이 36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익 증가율이 8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사나 B사나 다 같이 고정비가 있기 때문에 네. 매출 20% 증가할 때 이익은 40에서 80%까지 증가할 수 있지만 네. 고정비 비중이 높은 B사 같은 경우는 이익 증가율이 훨씬 더 높네요. 높다. 예, 아.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영업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이제 반대로 매출이 하락할 경우에 자, 고정비가 적은 회사는 매출이 20% 하락할 때 이익 감소율이 40%밖에 안 되지만 네. B사처럼 고정비 비중이 높게 되면 매출이 떨어져도 그냥 그대로 들어가야 되는 고정비가 많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익 감소율이 80%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제 이거 역시 이제 우리가 이제 영업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영화관 산업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정비의 비중이 높기 높으니까. 때문에 영화관 같은 경우는 그 매출이 증가를 하는 게 이 수익성을 훨씬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러니까 고정비가 그런- 높으면 매출이 늘어났을 때 이익이 많이 늘기도 하고 그렇죠. 반대로 매출이 줄어들면 이익이 많이 줄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거네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코로나 이 시국 같은 경우는 매출이 확 떨어져 버리잖아요. 매출이 반토막 이상 떨어지게 되면 높은 비중의 고정비는 그대로 들어가는데 매출은 확 떨어져 버리니까 이익에 미치는 타격이 어마무시하게 크게 되는 손님이 거죠. 오든 안 오든 영화관에서 써야 되는 비용은 거의 같죠. 거의 비슷하겠죠. 거의 같죠. 예. 그러면 이제 이 영화관에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관객 수 증가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 뭐 팝콘 팔고 핫도그 파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관객 수가 늘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전에 배운 것도 이제 간단하게 이번에 한번 응용을 해보면 예. 그림을 이제 한번 보시면요. 자, 우리가 이 매출액에서 변동비와 고정비를 빼주면 이렇게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 뭐라고 했나요? 요 매출액 빼기 변동비 요것을 이렇게 괄호로 이렇게 묶습니다. 네. 이렇게 괄호로 묶어놓고 요거를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공헌이익이다. 요거를 이제 괄호로 매출액 빼기 변동비 요것만 요렇게 괄호를 묶어서 우리가 컨트리뷰션 마진이다. 공헌이익이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예. 이 공헌이익이라고 하는 게
여기 뒤에 있는 고정비보다도 높아야지 영업이익이 나겠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영업이익을 내는데 공헌을 하는 이익이다. 영업이익을 내는데 공헌을 한다. 그래서 그냥 공헌이익이라고 하는 이런 이상한 말을 갖다 붙인다고 생각하면 되신다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영화관 산업은 이게 크잖아요. 이 고정비가 고정비. 크잖아요. 고정비가 크면 공헌이익을 엄청나게 올려야지 영업이익이 제대로 나겠죠. 네. 이 공헌이익을 제대로 크게 올리는 방법은 물론 변동비 절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비용 절감보다는 매출액을 높이는 게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영화관 산업체들이 뭐 인력을 감축을 하고 그다음에 티켓 판매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 뭐 자동화를 한다든지 무인 예. 판매기를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인력 감축도 하고 또 이제 임차료 같은 것도 협상을 해가지고 좀 낮추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있지만 이 비용 절감에는 한계가 있는 거고 이 공헌이익이라고 하는 놈을 키우기 위해서는 관객 수 증가 예. 이 매출액을 증가시키는 게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인데 예. 그게 지금 우리 지금 코로나 아직도 이제 그 확산세가 지금 크기 때문에 네. 영화관에 가기가 조금 찝찝하죠. 이런 이제 그 한계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영화관 그 산업에 있어서. 그 다음에 그 영화관 산업에 우리나라 영화관 산업에 뭐 다른 나라 영화관 산업도 뭐 비슷할 것 같은데 이제 또 이렇게 보이는 특징이 뭐냐면 이 부가사업 매점 그 매출 비중이 제법 높습니다. 매점 사업에서 버는 돈이 되게 짭짤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표를 보시면 자 17년, 18년, 19년도에 네. 예. 이 매점 판매가 보면 2,700억에서 2,800억, 3,200억까지 이렇게 올라가죠. 야. 네. 그러니까 매점 이 멀티플렉스 이게 이제 CJ CGV 한 적이거든요. 예. CJ CGV의 그 매출 구조인데 17, 18, 그 19년도에 보면 한 해에 2,700억, 2,800억, 3,200억 이 어마어마한 돈을 그냥 매점 판매로 벌어들인 겁니다. 네. 이게 어지간한 그 식품 회사의 그 식품 전문 회사의 1년 그 매출에 야, 거의 그러네요. 밀리지 않는 그런 수준을 그냥 멀티플렉스 매출 그 매점에서 팝콘 팔고 뭐 이렇게 핫도그 팔고 뭐 치킨 같은 거 팔아가지고 여기서 올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 비중이 한 16%대를 유지를 한 겁니다. 예. 굉장히 이제 컸던 거죠. 위에 뭐 티켓 판매는 당연히 뭐 1조 넘는 돈이었고요. 티켓 판매는 1조 넘는 돈이었고 광고 매출보다도 오히려 이 매점 그 판매 매출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예. 광고 매출 해봐야 10% 안 됐거든요. 근데 요게 2020년 코로나가 딱 오면서 879억. 네. 작년 같은 경우는 3분기까지지만 520억, 네. 4분기까지 다 해봐야 뭐 한 700억이나 될까요? 그 정도 될 겁니다. 물론 매출 자체가 줄다 보니까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뭐 15%, 비슷하네요. 10% 두 자릿수이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금액 자체는 3천억 가다가 지금 800억, 뭐 500억, 600억 이제 이러고 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관 산업들이 부가적으로 짭짤하게 돈을 벌던 그 매점 그 장사도 안 되니까 안 이게 한다, 추가적으로 티켓 판매도 줄고 네. 이 또 매점 그 판매 이게 이제 이익이 좀 많이 남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짭짤한 그런 장사인데 이것까지 안 되니까 그 이익에 굉장히 큰 그 타격을 이게 보게 되는 거죠. 그 팝콘은 제가 뭐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원가 90% 영업이익이 난다고. 90%요? 아, 그 90%. 저도 몰랐는데, 야. 팝콘을 하나 팔면은 아, 5,000원에 팔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만큼 5,000원에 판다. 네. 그러면 원가하고 뭐 포장재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한 1,000원 정도, 1,000원도 안 들고 네. 나머지 이익이 훨씬 크니까 그래서 티켓은 팔아봤자 배급사도 좀 줘야 되고 뭐 세금도 좀 내야 되고 뭐 그러니까 한 절반도 못 갔는데 팝콘은 뭐
거의 파는 대로 다 남는 돈이라서. 네, 팝콘이 아마 중요하긴 하다고 저도 하더군요. 이야기 듣기로는 뭐 팝콘이나 뭐 거기서 파는 음식류들 그게 아주 그 많이 남는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그것을 이제 친인척한테 이렇게 배분을 일감 몰아주기. 일감 몰아주기 했다가 나중에 네. 좀 시끄럽게 되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 한국 상영관 협회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CJ CGV, 메가박스 뭐 예. 이런 롯데시네마 이런 한국 상영관 협회에서 지난주에 3월 17일 날 그 성명을 발표합니다. 극장 내 취식 허용하라, 허용하라, 허용하라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시위를 벌이게 되는데, 네. 우리가 식당 카페 가면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입에 음식이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다 마스크 벗고 네. 이제 먹고 마시고 다 하는데 왜 안 영화관에서는 해주냐. 취식을 금지를 하느냐. 그러면서 허용해달라. 원래 이게 작년 11월 달에 거리두기 완화를 할 때 그때 예. 허용을 좀 해줬더랬습니다. 그래서 영화관에서 이렇게 좀 먹다가 이게 이제 오미크론 나오고 갑자기 확진자 수가 늘면서 그 영화관에서 취식하는 거를 그 전면적으로 이렇게 금지를 시키면서 다시 강화를 마스크 벗지 말라고 중간에. 예, 강화를 시킨 거거든요. 뭐 영화관이니까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좀 밀폐된 공간에 있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여러 제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음식을 먹게 되면 좀 예. 안 좋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하여튼 우리 상영관 협회에서 극장 내 취식을 허용하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극장의 매점 매출 자체가 극장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뭐 남는 장사도 아니고 뭐 별로 뭐 매출도 그게 크게 올릴 수 없으면 이렇게 성명까지 발표하고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제 그 고속터미널 앞에 고속터미널 그 센트럴시티 그 건물 안에 메가박스라고 있었거든요. 예. 그 메가박스에 이제 우리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영화를 거의 옛날에 매주 가다시피 했는데 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안에서 치킨을 가지고 들어와. 미리 사서 치킨은 밖에서 밖에서 사가지고. 사가지고. 물론 매점에서 이렇게 파는 그 네. 치킨인데 맥주하고 치킨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맛있겠다. 영화를 보면서 조그만 후레쉬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후레쉬를 이렇게 치킨에 비춰가면서 앞에서 이렇게 치킨을 먹고 맥주를 마셔요. 날개인지 다리인지 구분해야 된다. 야. 이 뒤에서 보면 황당합니다. 영화관에 깜깜하잖아요. 네. 깜깜한데 앞에 스크린에서 그 배우들의 열연을 이렇게 감상하고 있는데 코에 치킨 냄새 확확 들어오는데 거기서 이거 있잖아요. 후레쉬 앞자리에서 후레쉬 불빛이 비치면 정말 집중 안 됩니다. 예. 여기만 화나거든요. 여기만 화난데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거기 청춘 남녀 둘이서 뭐 이렇게 먹여주고 하면서 이렇게 막 치킨 그런 몰상식한 매너 이런 것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극장에 후레쉬 이렇게 때문에 집중이 안 있었어요. 되는 게 아니라 냄새 때문에 더 그럴 아니 수도 자꾸 있어요. 먹여주고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부가 사업 그 매출 비중이 꽤 높은 것도 이제 우리나라 상영관 그 특징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조금 그 CJ, CGV 같은 경우를 보면 네. 주가가 약간 꿈틀꿈틀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는 거죠. 예. 소위 말하는 그 리오프닝 그 테마에 좀 묶여가지고 그 영화관 쪽에 사람들이 좀 몰리지 않겠느냐. 물론 약간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미 사람들이 그 OTT 같은데 좀 너무 익숙해져서 다시 극장으로 나오게 코로나가 되냐. 좀 완화돼도 좀 OTT 즐기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그런 견해가 없지는 않는데 아직까지 그 집에서 그 TV로 OTT를 보는 것보다는 극장의 대형 스크린으로 영화를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예. 아직까지는 그 OTT의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을 거다. 물론 지금 뭐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애플 TV라든지 그 HBO 맥스라든지 이제 OTT들이 뭐 굉장히 돈을 많이 퍼붓고 예. 심지어 개봉작을 영화관하고 OTT에서 동시 개봉하기도 하고 예. 더 심지어는 영화관에서 개봉 안 하고 OTT에서 넷플릭스 같은 데서 바로 영화 개봉을 하는 케이스들도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거는 지금 그 워낙 영화관의 사람들이 이 조심스러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요 지금 요 정점만 조금 지나면 다시 영화관으로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리오프닝 주에 그 테마에 이렇게 묶어놨는데 최근에 주가를 좀 보면 이렇습니다. 그 CJ CGV 주가 이제 추이를 좀 많이 올랐을 것 보면 같아요. 조금 떨어지기도 했었네요. 이게 이제 2020년 코로나가 오면서 이렇게 한 12,000원까지 그 지옥의 불속으로 들어갔다가 예. 이렇게 그때 기대 심리에 따라서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좀 이렇게 오르는 이렇게 형국이다가 그 오미크론 확산세 때문에 좀 이렇게 다시, 좀 꺼졌다가 최근에 리오프닝 그 바람을 타고 이렇게 좀 약간 여기서 이제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계속 갈지 조금 완만하게 갈지 아니면 뭐 이렇게 주춤주춤 하다가 또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조금 올라가는 CGV 그 주가 추이가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이 우리가 이제 이 영화관 산업이라고 하는 게 그 최근 한 2년간이 거의 뭐 고난의 행군. 네. 우리 고난의 행군하면 이제 북한의 그렇죠. 1990년대에 엄청나게 뭐 그때 먹을 게 없어서 이제 굶어 죽은 사람들이 길에 널렸다고 해서 우리 탈북자들 이제 방송 보면 고난의 행군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 영화관 산업도 비유하자면 최근 한 2년간의 거의 고난의 그 행군 시절이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버텼냐면 다 뭐 돈이 없죠. 돈이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그냥 다 돈을 빌리고 차입을 해야 되고 아니면 주주들한테 손을 벌리죠. 그런데 유상증자를 해서 그 주주들이 응해주면 그것은 자본이 되지만 회사채를 찍는다든지 아니면 은행 대출을 받게 되면 그게 다 부채가 되잖아요. 그 부채 비율이 이제 엄청나게 높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재무 구조가 망가지는 문제가 있으니까 돈을 빌리면서도 그러니까 주주들한테 손을 벌리지 않고 외부에서 돈을 빌리면서도 회계적으로 자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수단이 우리가 있죠. 네. 안프로님 그게 뭡니까? 살짝 아까 화면에 난 연구체 연구체,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살짝 뭐 컨닝했습니다. 이제 뭐 안프로님이 강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채권은 연구체를 채권인데. 발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일반 연구체도 좀 발행을 하기는 하지만 연구 전환사채 이 연구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만기가 한 30년 정도 되죠, 일반적으로. 예. 그리고 30년 만기가 되어도 발행사의 의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투자자의 의지가 아니고 발행사가 나 30년 더 연장할래. 그러면 더 가는 거죠. 그리고 또 30년 뒤에 또 만기가 됐는데 진짜. 발행사가 나 또 연장할래. 그러면 계속 연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실제로 상환 의무가 없다고 봐서 친구가 빌려간 돈 같은 거네. 예, 그냥 친구를- 회계적으로 자본으로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연구체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만기가 길기 때문에 자본으로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발행 회사의 의지에 따라서 계속해서 30년씩 만기를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네.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연구체는 회계적으로 빚이 아니다. 자본 처리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원금 갚지 않고 그러면 계속 그 이자만 갚아 나가면 되겠네. 하지만 제가 전에 수차례 말씀드린 대로 발행 금리 자체가 스텝업이 돼 있죠. 네. 발행할 발행할 때는 3% 4% 금리였는데 몇 년 지나고 보면 갑자기 껑충해서 5%, 그 다음에 해마다 0.5%씩 인상한다. 뭐 예. 이런 조건이 붙어서 예. 만약에 이자만 계속 내려고 하면 한 7년, 8년, 9년 정도 지나면 네. 내야 되는 금리 수준이 거의 10% 수준에 육박해 버리는 겁니다. 10%의 금리를 버티면서 계속해서 회사가 이자를 낸다. 뭐 그건 그 가능한 회사도 뭐 예. 뭐 가능하겠죠. 뭐 예. 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예. 어마어마한 금리 그러네요. 부담이거든요. 야, 그럼 그거를 자본으로 보고 그걸로 조달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버틴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화면 지금 다시 이제 화면을 좀 이게 보시면 2020년 이후에 그 CJ CGV가 이제 우리가 연구체를 그냥 일반적으로 신종 자본증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신종 자본증권 자금 조달 표가 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유상증자가 한 번 있고 나머지는 이제 연구체 중에서도 연구 전환 사채를
발행한다든지 아니면 뭐 일반 연구체를 발행한다든지 여기 보면 이제 스텝업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2년 후부터 스텝업 들어간다, 5년 후부터 스텝업 들어간다. 그다음에 여기 2021년 말 뭐 기준 이건 아니고 여기 뭐 3년 후, 2, 3년 후부터는 이제 이렇게 스텝업이 들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예. 스텝업이 무섭기 때문에 스텝업 들어가기 전에 발행 회사가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연구체 발행 금액 그거 내가 갚을래 하고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체는 거의 대부분 스텝업 들어갈 때 발행 회사가 콜옵션을 행사를 해서 돈을 갚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네. 말이 연구체지 사실은 2년 만기 회사채 또는 3년 만기 회사채하고 별반 큰 차이가 없다. 없다. 제 기억으로는 지금까지 연구체를 발행한 회사 중에서 스텝업 들어가기 전에 콜옵션 행사를 안 하고 예. 아마 1차 스텝업 금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이자를 물었던 케이스가 한 케이스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좀 가물가물합니다. 없거나 한 케이스가 있었거나 그럴 겁니다. 많지는 않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만큼 연구체는 발행하면 스텝업 들어가기 전에 회사가 발행사가 콜옵션을 행사를 해서 상환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거의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네. 이 신용평가사들이 어떤 회사가 연구체를 발행을 하면 그 회사가 비록 연구체 발행 금액을 회계적으로는 자본 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네. 신용평가를 하는 회사는 연구체 발행 금액을 전액 자본으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한 70%는 그냥 부채로 간주를 해서 신용평가를 해버립니다. 왜? 어차피 너네들 콜옵션 2년, 3년, 4년, 5년 뒤에 예. 콜옵션 들어갈 때 이거 갚을 거 아니냐. 그러면 일반 회사채 발행한 거고 뭐가 차이가 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그냥 3년 만기 회사채를 너네들이 발행한 걸로 그렇게 간주를 하고 싶은데 네. 그래도 너네들이 그 회계적으로는 자본 처리를 하고 있으니 내가 그 발행 금액 중에서 70%만 부채로 간주를 하고 나머지 30%는 그냥 자본으로 인정을 해줄게. 이런 식으로 그 발행사 신용평가를 합니다. 연구체 발행 금액을 전액 자본으로 인정해주는 신평사는 없다고 봐도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연구체는 일반적인 예를 들면 3년짜리 회사채를 내는 것과 뭐 3년 이후에 스텝업이 있다. 그러면 이제 3년 내에 갚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네. 두 개의 금리는 어때요? 금리가 더 낮아요? 연구체가 조금 높은 편이죠. 오히려 높다. 예. 연구체 발행 금리가 일반적으로는 자본으로 쳐주는 대신 금리는 조금 더 내야 되는군요. 금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조금 높은 편이죠. 근데 연구체를 발행한다는 그 자체가 조금 상황이 안 좋은 기업이다 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연구체 발행하는 회사의 그 신용 등급 자체가 좀 낮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싱글 A, A 마이너, 싱글 A 마이너 아니면 트리플 B 플러스 뭐 요 정도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네. 다른 일반 그 은행 대출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는 자금 조달을 좀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투자자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그 연구체를 발행해 주기 때문에 그 금리 조건은 그 좀 다소 그 불리한 그 상황에서 발행한다 투자회사가. 우리 메자닌 있지 않습니까? CB라든지 BW 같은 경우도 그 금리 조건이 투자자한테 좀 유리하게 좀 구조적으로 짜여지잖아요. 그것도 일반 회사채 발행이 어렵거나 뭐 공모회사채를 발행할 만한 등급이 안 나오는 회사들이 350이나 35BW를 발행하기 때문에 그 금리 조건이 이제 좀 투자자한테 높게 그렇게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CJ, CGV 같은 경우는 그 아주 한 가지 또 어떤 특징이 있으냐면
해외 법인에 투자를 했다가 아주 그 개고생을 한 그 회사입니다. 터키 우리가 잘 알고 네, 있죠. 네. 터키 그 영화관 사업에 투자를 했다가 상당히 그 오랫동안 그 개고생을 했는데 네. 우리 그 이 터키 투자 구조 한번 그림으로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CJCGB 그 터키 투자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이 CJCGB가 그 메리츠 증권을 그 파이낸셜 인베스터, 그러니까 재무적 투자자로 이렇게 끌어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SPC를 하나 만듭니다. 그 투자 목적 회사를 하나 만듭니다. 뭐 회사 이름은 좀 어려운데 보스포러스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이 페이퍼 컴퍼니죠. 네. 이 페이퍼 컴퍼니에 CJ가 한 3,200억을 태우고 메리츠가 한 2,800억 정도를 태워서 지분은 이렇게 나눠 가지는 겁니다. 52대 뭐 47 정도.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태워준 돈을 SPC가 가지고 여기 터키에 실제 회사 영화관 체인 사업을 하는 마스 엔터테인먼트를 인수를 합니다. 네. 75%를 이렇게 인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지분은 CJ E&M이 한 12%, 그 다음에 IMM 인베스트먼트, 사모펀드 IMM 인베스트먼트가 한 12% 이런 예. 구조로 짜여지게 되죠. 예. 이런 구조로 짜여지게 되는데 메리츠는 어차피 그 재무적 투자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스트래티직 인베스트가 아니거든요. 자기들은 이런 영화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그 의지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TRS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토탈 그 리턴 스왑이다 그래서 우리가 네. 총수익 스왑이다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는데 네. 이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자, 이 메리츠의 목적은 그냥 안정적인 그 수익을 바라는 거죠. 네. 자, 이 CJCGB가 이 사업을 하고 싶은데 돈이 충분치 못하니까 메리츠가 자기 돈 2,800억 원을 여기 넣어주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메리츠 입장에서는 이 원금 2,825억 원을 TRS 계약 만기 시점에 일단 안전하게 다 회수를 해야 되고 예. 중간에 일정한 수수료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야, 우리가 2,825억 원을 투자를 했으니 1년에 한 3%씩 계산해가지고 따박따박 TRS 수수료로 우리에게 좀 줘라. 그러면 CJ는 1년에 투자 원금의 3% 정도를 메리츠한테 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TRS 계약이라는 게 만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5년 만기다. 그러면 보통 5년 만기를 하는데, 만기 시점에 가가지고 이 메리츠가 투자한 지분 47%의 이 가치가 2,825억 원에 미달하게 되면 CJCGB가 책임을 져주는 겁니다. 아. 이게 2,825억 원 이상으로 한 4천억, 5천억을 가게 되면 그건 CJCGB가 그냥 먹는 겁니다. 이 2,825억 원의 원금만 보장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익이 나는 거는 CJCGB가 꿀꺽하면 되는 거고 예. 차손이 나는 것은 원금 수준으로 CJCGB가 보장을 해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마스 엔터테인먼트가 엄청나게 사업이 잘 돼서 큰 금액을 여기 SPC에다가 배당을 해주고 이 SPC가 다시 윗단에 있는 CJ나 메리츠에 배당을 해줄 때 이 네. 배당은 그냥 CJCGB가 다 가져가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빌려준 거하고 비슷하네요. 그렇죠. 예. 그럼 그냥 빌리지. 그거 왜 그거 저렇게 해요? 뭐 이렇게 뭐 하는 방법은 일단은 뭐 은행 그 대출 자체가 좀 여의치 뭐 않은 상황일 수도 있고요. 이런 이제 해외 사업에 뭐 돈을 빌릴 만한 그런 네. 뭐 국내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그 터키의 뭐 현지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터키에 진출해 있는 국내 은행한테 돈을 빌려야 되는데 뭐 2,800억 한 3천억 정도 되는 돈을 뭐 이렇게 빌리기가 좀 여의치 않다. 예. 라든지 아니면 이런 TRS 구조를 하는 게 비용적인 측면에서 또 유리한 조건일 때 뭐 예를 들어서 1년에 몇 %씩 이제 수수료를 주고 예. 물론 미래에 이르기는 하지만 뭐 만기 때 우리가 봤을 때는 만기 때 이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터키 사업은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예. 뭐 그런 또 뭐 확신이 든다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TRS 계약 자체가
더 이제 이 뭐 구조적으로 뭐 금융 비용 부담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을 할 때 더 유리한 그 조건이라는 그런 판단이 드니까 이런 그 구조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 재벌 그 회장님들이 그 TRS 계약을 많이 그 활용하는 거는 또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그 백기사를 TRS 계약 상대방으로 들여와 가지고 너네 돈으로 이 지분을 사면 내가 그냥 일종의 뭐 이자 수수료조로 얼마씩 주다가 줄게. 나중에 너네들이 산 주식의 가치가 떨어져도 그만큼 원금을 보장해 줄게. 그 대신에 자, 의결권은 우리 우리한테 쪽에서 줘라. 뭐 가지고 뭐 행사를 할게. 그럴 수 그러든지 있겠네. 아니면 의결권을 너네들이 가지되 의결권 행사를 우리 쪽에 유리한 쪽으로 해달라고 하든지 이런 이제 경영권 그 안전 장치 차원에서 TRS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저 외부의 경영권 위협이 굉장히 있는데 이 재벌 회장이 돈이 없다. 내가 주식을 더 사 모았으면 좋겠는데 돈이 없고 내가 주식을 더 사 모으게 되면 갑자기 무슨 경영권 분쟁이 벌어졌다 그래서 주가가 계속 이렇게 뛰게 되니까 주가가 오르게 되면 내가 주식을 신속하게 많이 사 모을 수 없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TRS 계약을 해가지고 그냥 금융회사가 주식을 사라. 사도록 뭐 그렇게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걸 이 금융회사도 막 시장에서 사 모으는 게 아니고 시장에서 사 모으면 안 되죠. 시장에서 TRS 예전에 그 교보생명 때 나왔던 게 TRS죠? 그렇죠. 회사 교보생명 때 아닌가요? 아니 교보생명 때 그 나온 거는 그건 아니고 최태원 회장 SK 실트론이 이제 TRS였고 그러니까 회사가 예를 들어서 자사주 같은 게 있을 때 이 자사주를 금융회사 쪽으로 넘기면서 그러니까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이 자사주를 인수해 주면서 TRS 계약을 하고 자사주를 인수해 간 금융회사는 자사주를 인수해 갔으니까 거기에 의결권이 이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부활하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그 케이스들이 있죠. 증권사는 직접 대출을 못 해주나 봐요. 지금 증권사 직접 대출 그 사업 그 자격에 있는 증권사들은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최태원 회장 그 실트론 할 때도 예. 결국은 최태원 회장한테 돈 빌려준 건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래서 금융당국도 야 니네 이거 돈 그냥 빌려준 거 아니야? 네. 이제 그런 질문을 받고 뭐 조사를 받고 그랬다고. 사실상 대출이랑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이게 대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는 TRS 계약을 그냥 그 대출 해준 것으로 그냥 쉽게 생각을 하는 거고 이게 그 법적으로 이제 따지고 들어가면 많이 복잡하게 많이 엮여 있죠. 편법 대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TRS 계약을 편법 대출로 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편법 대출로 보고 이 TRS 계약으로 어떤 특히 이제 대주주 쪽에 그 돈이 그 금융회사의 돈이 대주주 쪽에 대출되어서 나가는 것을 이것을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공정거래조정원이라는 곳에서 최근에 세미나를 하면서 이 TRS 갑자기 왜 TRS 쪽으로 지금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증권사 그런, CFD 계좌라고 있잖아요. 돈 10만 원만 있으면 100만 원어치 살 수 있는 그게 사실 90만 원 증권사가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담보 잡고. 그것도 계약서 뒤쪽에서 보면 그게 TRS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CJ CGV 입장에서는 매 분기마다 이 메리츠가 가지고 있는 투자 원금 2,825원 대비해서 이 SPC의 가치가 이만큼 되느냐, 이만큼 안 되면 그 만기 때 물어줘야 되잖아요. 차액 보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의무가 있거든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매 분기마다 평가를 해서 이 메리츠가 가지고 있는 저 47% 지분의 공정 가치가 메리츠가 투자한 2,825억 원에 미달하면 CJ가 책임을 져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파생상품 평가 손실로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네. 회계적으로 예. 파생상품 평가 손실로 손익계산서에 그렇게 이렇게 계속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500억 원이라는 돈을 TRS 파생상품 평가 손실로 반영을 한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 메리츠가 투자한 원금 2,825억 원에 이 지분의 가치가 계속 미달했는데 네. 그 미달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이 터키 그 엔터테인먼트 영화관 사업 이거 자체가 뭐 어마어마하게 망가져서라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마스 엔터테인먼트가 하는 영화관 사업이 엄청나게 망가져서라기보다는 리라화 환율이 아주 개박살이 난 거예요. 계속 찔찔찔 하락하다가 폭락하다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사실은 리라 가치가 그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 저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굉장히 직접적으로 큰 타격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17, 18, 19, 20, 4년 만에 가만히 눈 뜨고 앉아가지고 TRS 계약 때문에 3,500원의 파생상품 평가 손실을 얻어먹고 예.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 마스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터키 법인을 인수를 할 때 이렇게 이제 웃돈을 주고 인수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에 그 배웠던 영업권이라는 게 발생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업 자체가 조금 그 생각보다도 사업이 잘 안 된 겁니다. 안 되다가 2020년 들어와서 코로나 오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이 마스 엔터테인먼트의 영화관 사업도 다 전 세계적으로 영화관 사업이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영업권 손상 이미 2019년 정도부터 이 마스 엔터테인먼트의 영화관 사업이 생각보다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권 손상 CJ 쪽에서는 이 사업이 잘 될 거라고 보고 마스 엔터테인먼트의 순자산보다도 더 많은 돈을 주고 지분 투자를 했는데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업권의 가치가 자산으로서 가치가 손상됐다. 그래가지고 2019년, 2020년에만 해도 거의 한 2천억 원, 야. 2019년에만 해도 한 1,300억, 1,400억 정도 되는 돈이 영업권 손실이라고 하는 그 비용으로 처리가 된 겁니다. 물론 회계적 비용이기는 하죠. 예. 회계적 비용이긴 한데 그 표를 잠깐만 이제 그림으로 한번 좀 보시면 예. 여기 보시면 영업권 터키 법인 영업권이 2016년도에 인수를 했는데 2018년도 결산할 때 2017년도에 3,400억 정도가 영업권 가치로 평가됐는데 18년도에 2,500억밖에 안 되죠. 그만큼 떨어졌죠. 그러네요. 이 차액만큼이 이 영업권 그 가치 손상으로 네. 저기가 된 거고 18년에서 19년 넘어갈 때도 영업권 가치가 1,177원으로 떨어지게 되죠. 네. 요 두 숫자의 차액만큼이 영업권 가치 그 손상 비용으로 처리가 된 겁니다. 네. 계속해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야. 결국은 3,400억 원의 영업권 자산이다 그랬는데 2021년도 말 기준으로는 그 가치가 530억 밖에 안 되니까 네. 거의 2천 몇백억 원의 영업권 손상을 그동안에 인식을 해왔다. CJ CGV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파생상품 평가 손실. 아까 이제 그 마스 엔터테인먼트 TRS 평가 손실이 있잖아요. 예. 17년에 500억, 18년에 1,700억, 아하, 19년에 예. 700억, 20년에 400억 해서 이것만 다 해도 벌써 3천 몇백억이 된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TRS 평가 손실이나 뭐 영업권 손상이라는 게 그 당시에는 회계적인 비용이라고는 하지만 손익계산서가 이제 이렇게 망가지다 보니까 자본이 망가지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자본 구조를 만들어야 되니까 연구체라도 찍어가지고 예, 회사 운영 자금으로도 쓰고 자본 구조도 정상화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하게 그 고난의 행군 그 시절을 보낸 거죠. 그래서 작년 2월 달에 만기가 16년도에 계약하면서 만기가 21년 4월이었거든요. 예. TRS 만기가. 그래서 CJ가 메리츠 증권한테 야 이거 만기 연장 좀 하자. 우리가 지금 왜냐면 만기 때는 지금까지는 그냥 평가 손실로만 인식해 왔잖아요. 그러면 만기 때는 정산을 해줘야 되잖아. 예. 만기 때는 정산을 해줘야 돼. 그러면 실제로 내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네.
메리츠가 줘야 되죠. 투자한 2,800억에다가 예. 플러스 알파로 그동안에 따박따박 수수료를 줬으면 이제 수수료를 줄 건 없지만 만약에 수수료도 만기 때 한 번에 그냥 다 정산하기로 계약했다면 몇백억 원의 수수료까지 다 얹어가지고 그 투자 원금하고 그렇게 줘야 되니까 이제는 실제로 내 현금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CJ CGV는 좀 어려우니까 메리츠에다가 야 이거 만기 연장 좀 하자. 너도 우리 상황을 알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메리츠에서 단칼에 노 한 거야. 안 돼. 계약대로 하자. 그래서 이런 식빵 그러면서 2021년 5월 달에 네. 그 CJ CGV가 그 300억인가 400억 원을 예. 그렇게 좀 메리츠 입장에서도 사실은 그게 그냥 공짜로 연장되는 게 아니고 연장을 하면 또 연장하는 만큼 계속 수수료도 주게 되고 예. 그렇게 되는데 그 메리츠도 뭐 좀 불안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연장 못 하겠다고 단호하게 해서 CJ 아마 뭐 CJ CGV 쪽에서 굉장히 연장될 걸로 생각했는데 안 돼서 불쾌해하고 이렇게 좀 그런 좀 감정적인 그 대립이 있었다. 근데 하여튼 그건 정산을 해줬어요. 네, 정산을 해준 걸로. 이제 그때 이거 TRS 정산해주는 거 이것 때문에 돈이 없어가지고 또 그 CJ에서 회사채 찍어가지고 회사채 찍어서 이제 정산을 그렇게. 요즘 리오프닝이다 이래서 사실 영화관 사업에 대한 관심들이 높고 주가도 좀 괜찮은 분위기였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그렇게 아직 봄이 왔다고 생각하기가 쉽진 않네요. 그런 지금 이제 이런 시기를 이제 말씀드린 이런 어려운 시기를 겪은 거고 예. 올해는 분명히 매출이나 이익 측면에서 작년보다도 나을 겁니다. 그런데 가시적으로 뚜렷하게 나아지기보다는 조금 더 개선될 거다 보는 것이고 21년에 작년에 그 영화 관객 그 국내 누적 그 관객 수가 1,053만 명이었거든요. 네. 6,053만 명. 예. 근데 전년 동기에 얼마였냐면 그러니까 2020년에 5,952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1.7% 정도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보다는 조금 더 늘어나겠지만 지금 워낙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화관 산업이라고 하는 게 고정비 비중이 그 높은 그 구조고 과거에 발행했던 그 연구체 뭐 금융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올해 그 흑자는 올해 안 되는 거고 아하. 흑자는 뭐 잘하면 2023년도 정도에는 흑자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네. 올해 흑자 기대를 좀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분명히 매출은 더 늘어날 것이고 영업 손실 규모는 이제 크게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비용 구조를 아까 이제 조금 고정비라든가 이런 비용 구조를 조금 개선을 시켜놨기 때문에 네. 이제 비용을 절대적인 비용 수준을 많이 낮춰놓은 거죠.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그 관객 수의 한 70% 내지 80% 수준까지만 올해 들어와 준다면 BEP도 가능하다. 근데 코로나 이전에 70 내지 80% 수준의 관객이 가능하겠느냐? 왜? 코로나 이전에 관객이 얼마였냐면 2억 1천만 명에서 2억 2천만 명 그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4분의 1 토막인가? 그렇죠. 2억 명이라고 해도 79%면 1억 4천만 명이에요. 아니, 그죠? 그럴 네. 것 같아요. 극장 가봐도 뛰어앉는데도 다 안 차잖아요. 뛰어앉아서 옛날처럼 꽉 차지도 않는데도 그것도 안 차니까. 그래서 지금 한신평에서 한국신용평가 그 분석을 보면 코로나 이전 관객의 70%까지만 되면 BEP가 될 수 있는 그런 비용 구조로 온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올해 70%까지 드는 거는 좀 어려울 아하. 거다. 그러면 내년 정도 봐야 되지 않겠느냐. 예. 다만 올해 매출이나 그 적자 감소세가 뚜렷하다고 한다면 어차피 뭐 주식은 조금 멀리 보고 투자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그런 기대감에서 이제 주가는 좀 꿈틀꿈틀되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길게 보면 코로나 끝나고 나면 네. 과거의 상황이 돌아올 거냐? 올해야 못 돌아올 수도 있죠. 올해는 이미 코로나니까.
내년에도 코로나 또 뭐 변이 나오고 그러면 당연히 안 될 텐데 망한다는 전제가 없는 망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코로나 끝나고 다시 영화관 가면 사람들이 그냥 예전처럼 영화 보러 다닐까 아니면 아닐까 그게 중요하죠 제일. 그러니까 예, 그게 예, 이제 사람들의 습관이 바뀐 걸까 아니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돌아올까. 거냐. 아까 채팅창에서는 자꾸 리딩방 올라와서 저희가 리딩방 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채팅창에서는 아무리 넷플릭스를 우리가 많이 봐도 데이트 하려면 극장 가야 된다. 데이트족들은 꼭 극장에 가야 된다고. 근데 요즘 그것도 요번에 이야기되네요. 대선 보니까 데이트 자체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20대 남자가 데이트를 아예 안 하면 큰일이네 그럼. 데이트 안 하면 진짜 영화관에 결정탄데. 한 40년 전에 물어봤으면 다방은 안 망해 데이트 하려면 다방에 가야지 데이트 안 할 거야? 영화는 그러겠죠. 영화관에서 봐줘야죠. 그러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네. 계속 연구체를 조달해 가면서 그렇게 버텨왔군요. 살아가고 있고. 아. 그냥 대출 안 받고 연구체를 조달하는 이유는 부채 비율을 좀 낮게 보이려고 그러는 건가요? 대출은 뭐 이제 아까 설명드린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대출 받으면 그건 바로 직방으로 부채입니다. 부채. 네. 예. 때문에 연구체는 자본으로 처리가 되니까요. 다 알 텐데 대출 받은 거나 연구체 산 거나 알죠. 마찬가지긴 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글로벌모터 김수원 대표와 함께 영화관 산업의 네. 뒷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고민들 살펴봤어요. 김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000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 보세요.